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성남시장.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열 하루 동안 단식 투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무상복지, 청년 배당하면 떠오르는 분위기도 합니다. 대외적인 활동만큼이나 궁금한 개인사도 많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청년 같으세요. 그러게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이렇게 또 매년 광주를 찾아주시고 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광주는 제 인생에 뭐 상당히 큰 변화를 주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나 뭐 그 후에는 거의 매년 이제 그 5.18 때 맞춰서 오곤 했는데 그 후에 자주 못 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광주가 인생을 바꾼 곳이다. 네.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었는데 어떤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이때 공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방송이나 네. 뭐 들리는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도의 폭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믿었으니까 광주 피해자들 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 점도 좀 그랬지만 특히 제가 그때 경악했던 거는 제 사고를 그들이 지배했다. 그 억울한 가해자, 피해자들을 그 가해자의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욕하고 공격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또 한편으로 사람이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네. 누군가의 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제가 또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그냥 이용해 먹고 또 나쁜 행위에 동원까지 당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여튼 제가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거 이제 공장 생활하다가 이제 뭐 대학 갔으니까요. 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뭐 그런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익적인 삶으로 그 인생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이었죠. 전환점이 됐었던 네네. 거네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네. 변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87년 민주항쟁을 거쳐서 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님은 광주에 오시면 네. 또 들러주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 뭐 5.18 묘역은 이제 당연히 가고요. 네. 가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이제 금남로를 가끔씩 가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광주를 제 인식 속에서 네. 인연 맺은 게 금남로예요. 왜 그러냐면 그 5월가라고 네. 보통 우리가 불렀는데 정식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꽃잎처럼 뭐 그 가사에 나오는 금남로 그 이미지 때문에 금남로를 가끔씩 가보고 합니다. 문득문득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 하루에 SNS를 몇 시간 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는데 페모, 트모, 네. 불모 네. 몇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나면 네. 거의 상당 시간을 SNS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한테는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고 네.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뭐 아침 일어나면 바로 또 확인하고 읽어보고 또 제 입장도 좀 내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 하기도 하고 낮에도 하고요.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네. 거의 그 시간에는 대부분 SNS에 매달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내 편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소통의 일환이고 요즘 막혀있고 답답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촉매제 전환점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네. 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시선들이 있을 텐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인생의 낭비다. 뭐 그것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잘못 쓰면 그럴 수 있죠. 모든 일은 다 양면이 있는데 저한테는 국민 대중들,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제 의견 주장 전달하고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 국민들의 생각 또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현장에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SNS 속이 바로 현장 그 자체니까요.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이나 네. 정서는 현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정치인들한테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식 투쟁이 있었죠. 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건강 괜찮아? 뭐 네. 이런 말이셨을 것 같아요. 단식하고 나서 많이 아프셨죠? 몸에 변화도 있으시고. 지금 한 7kg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한 4kg 정도 복구돼서요. 몸은 이제 외래 가벼운 상태고 다행히 원래 한 2주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신체 손상이 오는데 2주일이 되기 전에 열 하루 만에 탈출했기 때문에 건강으로는 크게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끝나서요. 크게 손상이 없었고 네. 역시 5일, 7일 이렇게 지나면 실제로 이제 뭐 눈앞이 빙빙 돌죠. 지나가는 봉다리만 보면 관심 생기고 저거 뭐가 들었을까? 제가 우리 시청에 키우는 그 유기견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있어요. 네. 그 봉다리 봉지만 보면 막 쫓아가서 막 그러거든요. 아. 제가 딱 그 짝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가정 환경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보고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네, 그 뭐 누구나 그랬죠. 그때 저희는 7남매인데 네. 뭐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 생활이나 뭐, 네. 뭐 심지어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이 화장실 지키면서 돈 받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했고 아버님은 뭐 시장 청소부 하셨고 온 가족이 이제 7남매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8, 9명 식구들이 네. 지하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다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과정이 되게 제 인생에는 상당히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소외되고 힘없는 분들에게 눈길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거기 네. 더해서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그때보다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용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잃어도 잃을 게 없다. 예. 그때부터는 나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아무리 잃어도 변호사는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도전하고 또 격렬하게 싸우다 잃어도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 되게 편합니다. 뭐 어렵고 힘들었던 네. 기억이 지금 이렇게 투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밥 굶으신 적도 많으시겠어요. 네, 제가 뭐 일부러 굶은 건, 즉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밥 네. 굶은 건 많았죠. 아. 그러니까 없어서 굶은 거는 뭐 시골에 농촌 있을 때 그때도 많이 굶었고, 제가 공장을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을 한 6년 다녔는데 네. 그때는 야근을 하면 밥을 안 줬어요. 네. 밥을 안 주고 뭐 라면 한 개 주고 생라면 한 개 주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생라면 뜯어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때 라면이 귀해서 그 집에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굶고 밤 10시 야근 끝나면 이제 집에 갖다 주고 저녁은 집에 가서 얻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굶은 일은 상당히 많죠. 그렇구나. 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나고 또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20대 때 공장에 먼저 다니셨었다고 대학 가기 전에. 20대가 아니고 10대죠. 10대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진학 못하고 공장에 다녔으니까 이제 13살, 13살부터 18, 9살까지 다닌 거죠. 딱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기를 저는 공장을 다녔는데요. 이제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뭐 학원을 가거나 네. 독서실에서 독학을 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뭐 다행히 대학은 또 제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머리는 좀 실례지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사람은 또 흥미가 없고. 그렇죠. 근데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도 그냥 중간밖에 네. 못했으니까. 근데 독하게 열심히 한 거죠. 이제 살아남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산재 장애인이거든요. 공장 다니다 다쳐서 장애인이고 또 너무나 암울하고 암담하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 선택도 한 2번 했던 일이 있는데 다행히 실패해서 살아남긴 했지만. 다행히 실패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런 경험들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할 용기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또 제 나이에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그 10대 때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구이역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 친구 떠오르네요. 네. 그때 저도 사실 현장에서 제가 구이역 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도 사실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엉터리 시설되어 있는 그냥 기숙사라고도 할 수 없는 기숙사에서 연탄가스로 죽거나 또는 안전장치 전혀 안 된 프레스에 손 이런 데가 절단당하거나 샤링기, 절단기 이런 데 막 신체 손상 입는 것들을 봤는데 계속 그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든요. 뻔히 보고 또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욕심 때문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77년 때쯤에 제가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그 77년 겨울의 그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안 변할까요? 가진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네, 이 세상이 생산 자원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이런 게 줄어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늘어져 왔거든요. 증가돼 왔는데 그걸 대체 누가 다 가졌길래 그 대다수의 청년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그 과거 70년대에 머물러 있냐. 그걸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욕심을 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장님 공부하셨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일가를 이루셨지만 그 구이역 사고를 보면서 더 아픈 거는 우리가 그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일을 했어도 사실 그렇죠. 미래가 암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친구 짐에 컵라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처자하면서 받았던 생라면들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저는 그나마 기회가 있어서 탈출했는데 지금은 사법시험 제도도 지금 없어지는 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 놔둬야 된다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일부라도 놔둬야 된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다 세습되고 지위, 재산, 자격 이런 것조차도 하다못해 연예인도 상속되는 세상이 돼버려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시절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는 가능성이나 많았거든요. 지금은 힘들다고들 얘기들 하죠. 가능성이 없어진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계세요. 그거는 전 국민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상복지란 이것이다. 국민의 권리다. 이거 무상복지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실제로 국민들한테 복지 많이 해주면 게을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 재원은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인 것이고요. 비용은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들의 삶을, 즉 주인의 삶을 계산하는데 많이 써야 되는 게 헌법이 정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필수 비용을 줄이는 거, 이거 칭찬해야지. 그걸 공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무지막지한 국방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비리, USB 하나를 50만 원에 사고. 그러니까요. 그 최신의 함정에다가 286 컴퓨터를 넣어놓고. 그런 비용 없애고 그냥 낚시하는 어군 탐지기 달아놓고 구조함 만들고 그거 뭔 짓입니까? 그런 비용 줄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조금 그런 생각에서는 네,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청년 배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팽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네.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요. 네.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복지제도라는 걸 하니까 왜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냐. 이래서 반발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나 복지제도는 정착됐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알파고 사태를 겪으면서 일자리 줄어들고 네. 또 소득이 너무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요. 기본소득, 그냥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일정액의 현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네. 하는 기본소득이 유럽에서는 국민투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저는 우리 다음 단계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 하나의 제도로 반드시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제도 한번 도입해 본 거고요. 네. 청년도 지원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돈도 많이 안 드니까요. 그다음에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을 했는데 네. 제가 정한 목표는 대부분 이뤘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기차표를 주기로 합니까? 무슨 뭐 연금을 줍니까? 아무도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가능성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네. 전혀 정책적 배려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라도 이런 거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고요. 네. 청년 배당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연간 2조 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어떤 청년 정책보다도 체감도가 높은 만족도 높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육시켜준다. 어디 취업하면 회사에다 지원금 준다. 이게 청년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금 줘서 본인이 필요한 데 써라. 그게 이제 경제 활성화에도 실제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확대해야 된다. 정부가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어요. 총선 전에도 사실은 정부가 이거 하려다가 또 안 했어요. 그 이재명한테 무슨 뭐 저작권료 내라 그러면서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후퇴하더라고요. 그렇죠. 내수 활성화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뭘 하고 싶은 걸 준비를 하든 네. 뭘 시도해보든 도전해보든 되니까. 청년 배당으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성남처럼 하려면 6,700억 드는데요. 6,700억 주면 이거 가지고 청년들이 저축하겠습니까? 다 쓰거든요. 쓰죠. 네. 소비 거의 100% 된다고 봐야 그럼요. 되는데 이걸 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6,700억을 기업이 벌면 뭐 하겠어요? 1,000조 원 쌓아놓은 위에다가 6,700억 더 쌓는 겁니다. 네. 결국은 경제를 사실은 순환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정말 안 좋은 정책이 되겠죠. 네. 또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성남시를 좀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자치단체들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성남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뭘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 중에 98% 7개를 뺀 236곳은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자꾸 핍박을 가해가지고 돈을 뺏어가거나 공짜로 일을 넘기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다 부도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소위 교부단체, 교부금 네. 없으면 부도나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면 네. 아낀 예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네. 그걸 계속 열심히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껴도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 배당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른 지출 예산을 막 아껴서 마련하면 정부가 도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반대하는 청년 배당 정책 같은 거 하려면 교부금을 깎는다는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98%의 자치단체들은 정부에 의존되고 있고 정부는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청년 배당하고 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네. 조금 올리면
그거를 뭐 이제 다 그게 내수 활성화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내수 활성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일단 대기업에다가 이제 투하를 네. 하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데 기득권층은 그걸 놓아주질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고도 성장 시기에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계속 고용도 늘어나고 결국은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고 왜냐하면 성장하는 단계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근로자, 노동자들한테까지 쫙 퍼지고 그게 다시 자영업자한테 흘러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돼서요. 네. 수출 대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게 수출 대기업 창고에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소위 사내유보금이 네. 1,100조라는 거 아니에요? 아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지금 1,600조 정도인데 네. 1,100조가 창고에 쌓여 있으니 돈이 돌질 않아요. 그럼 이런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대기업들을 막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지원해봐야 창고에 쌓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소기업, 내수기업, 고용 많이 하는 자영업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거, 네. 대기업의 기업 집중을 막는 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수출기업보다 내수 진작을 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소수가 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예요. 그렇죠. 정치적 의사 결정이 다 대기업 기득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죠. 네. 정말 하나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 같은 초대기업들이 내는 실제 내는 법인세 세금이 네. 16%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 자영업자 중에 잘 되는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37%인 갈래요. 그다음 근로자들도 월급을 뭐 좀 많이 받으면 38%까지 내거든요. 네. 근데 왜 대기업들은 뭐 몇 조 뭐 이렇게 뭐 몇십조 이렇게 이익을 내는데 거기는 왜 15%밖에 안 하냐. 거기다가 세금 깎아준 거 제대로 받아서 서민들 세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간접세, 네. 서민들 세금, 뭐 갑근세, 담배. 또 자영업자 세금, 담배세 이런 거 막 올려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 주머니를 자꾸 털어대니까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가 비어서 물건도 못 사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못 사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또 세금도 네.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가시는 길을 응원하고 또 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다음에 초대할 길이 있을까요? 네,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왜 내년에 올해부터 오세요. 올해 또 모실 수 있을까요? 네네. 끝으로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네. 한마디 힘내라고 네.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의 기회의 자원의 총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네. 다만 배분의 문제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목소리 내고 주장하고 또 행동하고 참여하면요. 네. 지금 있는 상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 기성세대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별적인 부모들은 그 자식들 잘 되려고 정말 자기 거 다 버려가면서까지 노력하잖아요. 네.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로 보면 집단으로 보면 기성세대들은 네. 신규 세대들에 대해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 너무 잔인해요. 네. 청년 배당 하나 하는 걸 가지고 기성세대들 대부분이 그 왜 젊은 사지 멀쩡한 애들한테 그런 거 주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자식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귀하고 다음 세대는 귀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도 좀 행동하고 참여하고 하길 바라고 또 네. 세대별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네.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양보해 주겠다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87년 민주항쟁을 거쳐서 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광주에 오시면 또 들러주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 뭐 5.18 묘역은 이제 당연히 가고요. 네. 가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이제 금남로를 가끔씩 가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광주를 제 인식 속에서 인연 맺은 게 금남로예요. 왜 그러냐면 그 5월가라고 보통 우리가 불렀는데 정식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꽃잎처럼 뭐 그 가사에 나오는 금남로 그 이미지 때문에 금남로를 가끔씩 가보고 합니다. 문득문득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 하루에 SNS를 몇 시간 하시는? 냈는데 그게 자주 못 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광주가 인생을 바꾼 곳이다. 네.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었는데 어떤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이때 공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방송이나 뭐 들리는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도의 폭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믿었으니까 광주 피해자들 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 점도 좀 그랬지만 특히 제가 그때 경악했던 거는 제 사고를 그들이 지배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성남시장.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열 하루 동안 단식 투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무상복지, 청년 배당하면 떠오르는 분위기도 합니다. 대외적인 활동만큼이나 궁금한 개인사도 많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청년 같으세요. 그러게요.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이렇게 또 매년 광주를 찾아주시고 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광주는 제 인생에 뭐 상당히 큰 변화를 주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나 뭐 그 후에는 거의 매년 이제 그 5.18 때 맞춰서 오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는데 페모, 트모, 불모 네. 몇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나면 네. 거의 상당 시간을 SNS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뭐 아침 일어나면 바로 또 확인하고 읽어보고 또 제 입장도 좀 내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 하기도 하고 낮에도 하고요.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거의 그 시간에는 대부분 SNS에 매달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소통의 일환이고 요즘 막혀있고 답답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촉매제 전환.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그 가해자의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욕하고 공격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또 한편으로 사람이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누군가의 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제가 또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그냥 이용해 먹고 또 나쁜 행위에 동원까지 당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여튼 제가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거 이제 공장 생활하다가 이제 뭐 대학 갔으니까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뭐 그런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익적인 삶으로 그 인생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이었죠. 전환점이 됐었던 거네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